6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된 60민주항쟁 3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글쎄요,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고문의 현장으로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자리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 정부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최 반장. 네. 이전에 뛰어 들어오더니 오늘 걸어 들어오네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해보죠. 정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 조치한다고요? 네, 더 중요한 속보가 있는데요. 네. 국장이 말씀하시는데 조반장이 자꾸 떠들더라고요. 제가 좀 들려요, 저게요? 전 여기서는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좀 집중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좀 속보라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 네. 통일부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다 끊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네. 통일부가 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남북 간의 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서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니까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네. 관련된 단체를 좀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그리고 그의 동생이 이끌고 있는 큰샘 등 2곳을 고발 조치하고요. 이 단체에 그렇군요. 대해서 또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제 북한이 이제 강경 조치를 취했고 지금 이제 탈북민 단체가 25일인가요? 100만 장을 더 보내겠다는 그런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전 조치에 나선 거군요. 네, 다시 뭐 고발 조치를 했으니까 네. 아마 그거는 좀 실행에 옮겨지는 건 좀 쉽지 네.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코로나 상황도 짚어볼게요. 저 오늘부터 노래방 가려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노래방과 클럽, 헌팅포차, 네. 유흥주점 등 감염 전파 좀 위험이 높은 곳인데요. 이 8가지 그 위험 시설에 들어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 있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전자 네. 출입 명부 제도인데요. 이게 네. 오늘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또 줌바 댄스 아시죠? 예전에 좀 잘 감염이 알죠. 확산되었던 곳이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교육부 쪽에서는 학원도 뭐 적용 대상이다 그런 얘기도 했던데 아무튼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죠. 네. 갑시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요. 오늘은 60민주항쟁 3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민주항쟁 기념식은 고문의 현장으로 악명 높았던 서울 용산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진행됐는데요. 특히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 공식 절차를 거쳐서 고 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훈장 서훈이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더 뜻깊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중기 중 대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33년 전 오늘 모두 외친 그 구호.
호원철폐 독재타도 오늘은 바로 60민주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항쟁 기념식이 그 악명을 떨쳤던 그곳 서울 용산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열렸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청년 김근태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 정권에 의해 고초를 겪은 곳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영동입니까? 여기가 VIP 룸이야. 말 안 듣는 꼴통들 특별 과외 수업 받는 곳이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사실이 밖에 알려지면 당신들 무사하지 못해.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가 될 거요. 그리고 청년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희생된 곳도 바로 남영동이었습니다. 정문개방. 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그 조사받는 와중에 그 조사관이 책상을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쓰러졌답니다. 네, 오늘 제33주년 60항쟁 기념식의 주제는 꽃이 피었다였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쟁취한 승리한 역사를 꽃으로 표현한 건데요. 대공분실 건물 한가운데에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꽃이 핀 곳은 대공분실 509호, 바로 박종철 열사가 숨진 그곳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요. 전태일 열사 모친이자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고 이소선 여사, 또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씨, 또 인권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운 고 조영래 변호사, 또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고 지학순 주교, 언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고 성유보 기자, 5.18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 고 조비오 신부 등 모두 12명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도 오늘 훈장을 받았는데요. 배은심 여사는 직접 써온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 정철이 아버지, 제 얘기 들리세요? 나 하늘이 애미예요. 어머니는 전태일이 옆에 가 계시고 종철이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있어서 나 혼자 오늘 이렇게 훈장을 받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끄럽게 이 자리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오늘 다시 60민주항쟁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기념식에 참석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28 대구민주운동과 3.8 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3.15 마산의거와 함께 4.19 혁명까지 연결된 역사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삶에 스며드는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가정의 민주주의, 직장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네, 기념식 말미에는 노래 광야에서를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불렀는데요. 행정안전부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광야에서를 60민주항쟁 기념식의 공식 재창곡으로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네, 60민주항쟁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60민주항쟁 33주년 꽃이 피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고 반장이 이제 발제하면서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가정의 민주주의 또 직장의 민주주의 그 얘기를 한 게 상당히 기억에 남네요. 정치부에도 뭐 이 안에서 많이 민주주의가 꼽히고 있잖아요. 저희는 뭐 너무 심하죠. 자유방임주의잖아요. 저희는 뭐 수직 좀 관계는 과하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네. 국장이나 뭐 네. 관장들이 다 동등한 관계에 있잖아요. 글쎄요, 뭐 동등해요. 네, 알았어요. 뭐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최 반장이. 그냥 사람으로 행동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실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네.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기념식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고 반장도 강조를 했지만 그 고문의 현장으로 상당히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념식이 진행됐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치안본부, 현재로서는 경찰청인데요. 전국 곳곳에 보안분실이나 대공분실 운영을 했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중 하나였던 건데요. 대공분실은 대부분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영동 대공분실은 다른 곳과 달리 혹독한 고문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물론 남영동 대공분실도 당시 국제해양연구소라는 위장 간판을 달고 운영을 했습니다. 영화 1987에도 부국해양연구소라는 이름의 간판을 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김근태 전 의원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60안쟁에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대공분실의 청사는요, 국내 대표 건축가였던 김수근 선생이 또 설계한 건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 1976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 건물의 5층이 주로 고문실로 쓰였다고 합니다. 건물을 바깥에서 보면 유독 5층의 창문만 작게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고문을 받는 사람에게는 꽉 막힌 고립감을 주고 이 동시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려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후에도 경찰청 보안분실 건물로 사용이 되다가 2005년 10월에 경찰청 인권센터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죠. 2022년에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고립감과 공포감을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오늘 그 민주인권기념관 관리소장인가요? 그 우동우 소장인가? 그분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모든 문이 다 이제 5층을 통해서 가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다 철문밖에 없대요. 철문밖에 없고 그 조사실 들어갈 때까지 다 철문만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 알다시피 이 철문을 열고 닫는데 그 굉음 소리도 나고 끽 소리에다 쿵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포감을 눈을 가리고 이제 걸어가게 됐는데 이제 청각으로 이제 공포심을 상당히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도 노렸다. 아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장소고요. 제가 내년이라고 했는데 2022년이니까 내후년입니다. 네, 네, 그렇죠. 정정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절차 등을 공식적으로 거쳐서 국가훈장을 민주화운동 그 당사자들에게 수여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개별적인 이 훈장 수여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공식 절차,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유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들을 대거 선정해 한 번에 훈장을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훈장 수여 후에 기념사에서 12명의 훈장 수여자들을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훈포장 하나로 결코 다 말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리와 광장에서 이분들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기억합니다. 오늘의 훈포장은 정부가 드리는 것이지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와
감사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신할 뿐입니다. 자, 아까 뭐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실생활, 이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최반장의 선을 넘는 태도, 민주주의로 이해하려고 저희가 노력해 봅시다. 다 같이 좀 노력해 보자고요. 기념식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공분실 내부를 둘러봤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념식 직후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개꽃과 카네이션, 장미 등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을 헌화한 뒤에 묵념을 물고문이 이뤄진 욕조 등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고립감 속에 여러 가지를 무너뜨려버리고 처음부터 공포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이한열 열사의 추모식이 연세대에서 열렸잖아요. 이 자리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참석을 했죠. 네, 신반장. 어제 연세대학교 안에 이한열 동산이 있고요. 그 안에 또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 앞에서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참석을 한 거고요. 민 청장은 추모식 시작 직전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에게 다가가 너무 늦었다. 저희도 참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스러움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시니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성찰하면서 더 좋은 경찰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민감용 경찰청장이요. 아까 이제 509호실 거기 이제 다 수행을 했어요. 그 앞에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민 청장한테 지금 얘기했던 그 어제 사과를 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감용 청장이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이제 경찰들이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이어지는 그런 대화였고요. 60 민주항쟁 33도를 맞은 오늘 정치권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각 당 논평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표한다라면서요. 최고의 예우를 다해 독립, 호국, 또 민주유공자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도 했고요.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종철, 이한열 두 젊은이의 가슴 아픈 죽음이 역사를 바꿨다. 그 아련한 씨앗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60 민주항쟁이 만든 민주주의를 함께 키워나가자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이제 6월 10일 지금 얘기했던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기념일도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60만세 운동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1926년 6월 10일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 순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이 출상일에 맞춰서 학생들이 주도해 만세 운동을 펼친 건데요. 당시 일제에서 체포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3.1운동 때만큼 전국적으로 아주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 열망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운동이죠. 자, 다른 소식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자사고 외고에 이어서 정부가 교육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부라기보다는 서울시 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특성화 중학교 취소 절차에 돌입을 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대원 국제중학교, 영훈 국제중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국제중학교는 교육당국이 지정한 이 특성화 중학교로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국제중 취소 절차는 교육당국이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이 자율형 사립고 또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네, 해당 학교들이 행정소송을 아마 준비하는 그런 모양이니까 당분간은 논란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0 민주항쟁 33주년 꽃이 피었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석 달째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9만 명이 줄었고 실업률과 실업자 수 모두 역대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노래방,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을 갈 때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됩니다. 신혜연 반장이 코로나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는 저소득층에게 더 아팠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3배포인트 나빠졌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까지 여파가 계속 저희가 노동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긴급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네, 벌써 폭염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고용 한파는 여전합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9만 2천 명이 줄면서 석 달째 마이너스입니다. 전체 실업률과 실업자 숫자는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잠재적인 실업 가능성이 있는 일시휴직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타격을 받았는데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했습니다. 요새 어디 공채가 떴대 하는 뉴스가 사라진 것, 즉 이 봄철 채용과 면접이 연기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요, 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18명 넘게 주는 등 이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습니다. 다만 정부는 정점 후 회복에 초점을 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4월에 비하면 나아졌고 서비스업 고용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다행스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가 마련한 55만 개 일자리 등 고용 안정 패키지 실행을 위해 3차 추경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차 추경안은 하반기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 안전망 확충 등의 소요를 모두 계상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1차만으로는 부족하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의견과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만 곳간이 계속 말라가는 게 문제인데요. 올해 국세 수입은 8조 7천억 원이 줄었고 또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재정 수지 적자도 역대급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소비 둔화로 이 세원 자체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반대로 나가는 돈은 훌쩍 늘었습니다. 4월까지의 총 지출은 209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 원이나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구시에서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 4천 명이 긴급 생계자금 25억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입니다.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양심적으로 신청을 안 해주셨으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또 가족들이 세대원 누구나 다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시장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 조치를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50명대로 올라섰고요. 이 중에서 41명이 수도권입니다. 산발적인 연쇄 감염 양상을 보이는데 양천구 탁구장발 집단 감염이 경기 용인 큰나무교회, 이 교회 신도가 있는 광명 어르신보호센터로 번졌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의 방판업체 리치웨이발 감염, 이 구로구 중국 동포교회 쉼터와 경기 성남의 또 다른 방판업체 NBS 파트너스로 이어졌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 서울 송파구 강남 대성학원에 근무하는 20대 조리보조원 감염과 관련해선 수강생 471명 전수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다만 밀접 접촉자 8명에 대해서는 2주간의 자가격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학원 측은 내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18일로 예정된 수능 6월 모의평가도 예정대로 치를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워낙 전파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예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 그런 만큼 생활 속의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야, 형아, 너 잠깐 이리 앉아. 왜요? 되게 중요한 얘기다, 앉아. 알았어요. 우리 회식 한번 할래? 아, 너 바쁜데. 선배 원하시면 한번 가드릴게요. 선배가 쏘는 거죠? 국장 카드 반납 안 했다. 내가 긁어줄게, 확실하게. 그럼 선배 QR코드를 다운받으세요. 오케이, 알았어. 야, 형아, QR코드 받았어. 선배 근데 저 선약이 있어가지고 혼자 가세요. 석승아! 네, 좀 귀엽네요. 네, 회식은 안 하는 게 최선. 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의 클럽이나 노래방, 헌팅 포차 등 8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이 QR코드라고 불리는 전자 출입 명부가 의무화됩니다.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이 프로필 페이지 오른편에 있는 이 QR코드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코드가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 이용할 때만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8개 시설 외에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대상을 늘릴 수가 있고요. 학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 통해서 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고용 충격 정점, 5월 실업자 수 실업률 역대 최고입니다. 네, 조 반장 연기력이 아주 좋아졌어요. 회식의 제왕이군요, 조 반장이. 저도 회식은 나중에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신 반장이 이제 QR코드 설명을 하면서 네. 저의 메소드급 발령기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특별히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부인하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지금. 굳이 안 물어봤는데 부인. 글쎄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네. 부인하잖아요, 지금. 회식은 이제 코로나19 잠잠해지면요, 제가 아주 뭐 크게 연속으로 쏠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왜 카드가 왜 조 반장한테 있어요, 제 카드가? 그 카드는 고 반장한테 반납했습니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고 반장이 갖고 있었어요? 뻥입니다.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뻥이란 말 써도 돼요? 네? 괜찮아요? 알았어요. 뭐 그 정도는 넘어갑시다. 괜찮나요? 네. 그 사흘 만에 이제 오늘도 이제 50명 확진자가 이제 50명이 나왔죠. 어제 확진자죠. 이제 오늘 발표된 숫자고. 지금 대다수가 수도권. 뭐 크게 보면은 양천구 탁구장, 또 방문 판매 업체 그 리치웨이죠. 리치웨이 발 확진자가 있고요. 이 두 갈래 확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N차 감염이 지금 많은 거고요. 조금 전에 오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SJ 콜센터 관련 집단 감염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리치웨이 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추가 확진이 가장 많이 나온 이 감염 경로가 방금 말씀하신 리치웨이인데요. 지금 전국에서 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현재 8명의 확진자가 나온 SJ투자회사 이 콜센터 발병은 콜센터 직원인 60대 여성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와 만난 뒤에 전파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그 리치웨이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본인들의 직장에 전파를 시켜준 경우가 명성하우징이 한 5명 정도 발생했고 MBS 파트너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방문 판매 회사가 6명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SJ 투자 콜센터 관련 사례가 있고 그 밖에 뭐 SK 브로드밴드나 여러 가지 그 확진자들의 직장을 통한 2차 전파 사례들이 여러 건의 집단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서울 양천구 탁구장 관련해서는 이 격리 중이던 탁구장 방문자와 접촉자 3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 모두 54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에도 이 쿠팡 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도 조금씩 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물류센터 누적 확진자는 144명, 또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92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송파 강남 대성학원 이제 조리사도 지금 얘기했던 그 양천구 탁구장을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일단 방역 당국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학생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오늘부터 8개 고위험 업종을 가려면은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교육부가 학원에도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원이 QR코드를 네. 도입해야 하는 그 고위험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아니죠. 네. 그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QR코드를
자발적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교육부가 독려를 하겠다는 설명인데요. 교육부는 또 현재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이달 14일까지 학원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원 역시 원격 수업을 활용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지 사흘째인데요. 등교가 중단 또는 연기된 학교는 전국에서 512개 교로 전날보다 8곳이 줄었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98.6%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조반장 얘기만 들어도요.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심각하다. 특히 이제 서울 쪽이 아주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방역 당국이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어제 고3 수능에 대해서는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여전히 뭐 계속해서 밝혔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준비하는데 뭐 시간도 부족하고 특히 학종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거 준비하는 거 또 평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지금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 일단 그에 앞서서 먼저 좀 관련 입시 대책을 발표한 대학교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입시에서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세대학교가 먼저 학종 축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비교과 활동 가운데 각종 대회 수상, 또 체험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이 세 가지는 올해 3학년 부분은 빼고 1, 2학년 때의 내용만 보겠다는 겁니다. 또 모의고사를 볼 기회가 몇 번 없는 것도 고려를 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춰야 하는 소위 이 등급 컷 이것도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자, 올해 학생부 반영을 축소하겠다라는 뭐 이런 흐름은 뭐 서울대와 고려대 등 뭐 다른 주요 대학으로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저희도 이제 뭐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서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어제 끊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속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당분간은 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조금 좀 기다리면서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을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어제 정오 이후부터는 지금 시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북 통신선 차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신선 재개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매일 앞으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통일부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간다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자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순히 북측의 문제 제기가 제기된 이후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외견적 선후 관계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번 달 중으로 예정이 됐던 판문점 견학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재개 시점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평가도 있었는데요. 정 장관은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격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이제 탈북민 단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하고 또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펴왔던 이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또 이 북한에 쌀을 넣은 페트병을 보내왔던 단체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 조성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이 설명입니다. 고 반장, 오늘 북한 매체 보도들을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대남 이제 공세를 강화하면서 내부를 결집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저도 발제로 네. 잠깐 다루기도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 표현 수위가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격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단어들이 좀 그렇죠. 예. 네. 근데 표현 수위 얘기 나온 김에 네. 아까 제가 그 단어는 거짓말이란 단어로 해놓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네. 해도 돼요. 그 네. 정도의 저는 이제 단어는 원래 아니에요. 고운말을 쓰는 사람인데 제가 네. 또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네. 나서 아까. 네. 자, 아무튼 지금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조반장에게 화가 예. 났어요. 예, 없는 말을 해가지고 아무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발제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표현 수위가 좀 격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또 이걸 전하기는 좀 그래서 이 조선중앙TV 보도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규탄하는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항의 군중 집회가 7일 개송시 문화회관 앞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연설자들은 남조선 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생명이고 녹시며 삶의 전부인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고 민족의 신성한 해까지 모독한 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노동신문 역시 어제 있었던 좀 깁니다. 조선사회주의 민주여성동맹의 항의 군중 집회를 보도를 했는데요. 사진을 좀 보시면 그 마스크를 낀 북한 여성들이 자멸을 재촉하는 역적 무리들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리자, 민족 반역자이자 인간 쓰레기인 탈북자들을 찢어 죽여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또 군에 입대하면 최전방 초소 배치를 희망한다는 고급 중학교, 우리로 치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뷰를 싣는 등 그 대남 적개심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상당히 이제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 반응은 나온 게 없어요? 자, 미국 국무부는요, 이 북한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모든 연락 채널을 끄는 것에 대해서 이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쓴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 김여정의 첫 담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남북 협력 지지, 비핵화 진전 등 기존의 원칙론을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실망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경고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겁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자,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 지금 상당히 이제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 어제도 이제 내비쳤잖아요. 관련한 속보도 저희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코로나 고용 충격 정점, 5월 실업자 수 실업률 역대 최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법에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적인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조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너희 두 놈들이 옷걸이, 행거, 빗자루로 상습적으로 애 두들겨 패고 한겨울에 애 몸에 물 뿌려가지고 얼어 죽으라고 세탁실에 방치하고 야 봐봐. 야, 나 물어보자. 야, 네 새끼 아니야? 아무리 막 싸질러더라도 네 새끼 아니야. 진짜 네가 죽이려고 그랬어?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이를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숨지게 한 어미, 아이의 손가락을 후라이팬으로 지진 아비, 하필 이들에게 붙은 또 다른 호칭은 계모, 계부였습니다. 엄마를 잇는 엄마, 아빠를 잇는 아빠, 엄마와 아빠란 말의 무게, 이 어미와 아비는 알고 있었을까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 사회의 편견과 맞서 가슴으로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수많은 엄마와 아빠들에게 계모, 계부라는 주홍글씨까지 더 씌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입니다. 친부모 가족이 55.1%, 절반이 넘습니다. 재혼 가정은 5.8%였습니다. 계모, 계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에 방해가 된다고 2개월 된 아기를 때려 죽인 아비, 친부였습니다. 아이를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숨지게 한 어미, 친모였습니다. 불과 5개월 전 일입니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 같지 않은 어미, 아비가 문제인 겁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이런 사건이 있을 때면 늘 회자되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말이지만 그렇지 못한 군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입니다. 지금은 학대 치사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거고요. 하지만 처벌은 약하고 제도는 부실합니다. 좁은 가방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 숨진 9살 소녀는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쳤습니다.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가해자의 품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재학대 비율이 8.5%, 9.7%, 그러다 작년에 10%를 넘어섰거든요. 이건 결국은 학대 때문에 피해 아동을 임시 조치 등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다른 데 보낼 데가 없으니까 다시 학대하는 부모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전 해결하지 않은 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문이 벗겨진 채 잠옷만 입고 쫓기던 9살 소녀는 정부에 등록된 위기아동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다 못한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들을 다시 살펴보라 독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도입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 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민법 915조입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증거라도 된다고 난리들이야. 아니 엄마가 내 새끼 잘못했는데 때리지도 못합니까? 2013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 실제로 가해자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해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격 역시 다시 고민해 볼 때입니다. 친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 있는 상담원을 배치해야 되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꽃 같은 어린 생명이 부모란 이름 아래 꺾이는 일,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자리에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머니인 이호 여사의 일주기 치도식 자리였는데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이렇게 찬바람이 불게 된 건 유산 문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언을 받들어 변호사 입회하에 세 아들의 동의를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깨졌다는 겁니다. 김홍옥 위원장은 김홍걸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노벨 평화상 상금을 독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김 의원은 집안의 명예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문을 낼 수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민법까지 인용하며 유산 다툼을 다뤘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이호 여사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이라는 겁니다. 김홍업 위원장과 김홍걸 의원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호 여사는 친자식 이상으로 아들들을 돌봤습니다. 김홍업 위원장에게도 이 여사는 의붓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DJ의 동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이희호 여사의 일주기가 두 아들의 다툼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리 청장과 같은 제약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등을 위해 노력하신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발제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꺾여버린 꽃다운 생명들. 네, 요즘 아동학대 관련 내용 때문에요. 뉴스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타깝고 뭐 관련 내용들 부모로서 저럴 수 있느냐는 생각 절로 들게 마련입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의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움직임이 좀 있어요. 네, 합동 점검팀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각 지자체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관리 중인 이 학대 우려 아동과 또 이 보호자를 직접 만나서 이 면담도 진행을 하고요. 또 주변 이웃들의 진술과 학교 측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이 아동들의 안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청은 이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좀 신고를 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일단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이 아동학대가 확인이 되면 전문가 그룹이 피해 아동을 상담하고 부모와 분리하는 등의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고위험 아동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호 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협의체와 또 연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최 반장도 분리라는 단어를 썼지만요.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방침이 될 텐데, 근데 현실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해자 곁으로 돌아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낸 통계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8년 접수된 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82%,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이 학대가 발생했던 가정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상담과 치료,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쉼터에 입소한 경우,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분리가 된 경우는 13.4%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원가정 보호 원칙, 그러니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아동복지법 4조를 손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천안에서 목숨을 잃은 그 아이의 경우에도 지금 고 반장이 얘기했던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에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한 달 전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날 목숨을 잃은 A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머리가 찢어져 있고 몸 곳곳에 멍자국 또 담뱃불 자국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 다시 가해자 곁으로 돌려보내진 겁니다. 아이가 머리는 내 실수로 다친 것이고 몸의 멍도 내 잘못으로 맞아 생겼다라고 이야기한 걸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를 제대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고 또 부모와 분리를 시켰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신 반장, 고 반장이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요. 정부 대책은 없습니까? 일단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거세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10월부터는 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이 복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정 복귀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작성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국에 68개에 불과합니다.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 등은 이 관리 소홀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친권을 중시하는 법, 아까 조 반장이 친권보다 생존권이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 친권을 중시하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피해 아동들이 가해자 부모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법무부도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민법에는 친권자가 보호 또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 이 정도가 법적의 설명인데요. 문제는 이 사회통념이 사람에 따라서 좀 고무줄 잣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이나 야구 배트로 아이를 때리고도 이 정도는 나 때도 맞았다, 남들도 다 그렇지 않느냐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법무부는 이 징계라는 개념을 훈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법적으로 체벌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대책 저희가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꺾여버린 꽃다운 생명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와 정치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위원 정수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12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 국회 또 정치권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상임위 정수 조정에 따라 이 외통위, 과방위, 문체위는 한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숫자만큼 복지위는 2명, 산자위는 1명이 늘었는데요. 특히나 산자위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있는 상임위로 꼽힙니다. 국토위와 더불어서 30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상임위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 대응을 위해 개석 274인 중 찬성 268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여야는 일사천리로 상임위 정수 조정에 합의를 하고 또 본회의 처리까지 마쳤는데요. 하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는 아직 첩첩한 중입니다. 자, 본회의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지만 오늘 무산이 됐습니다. 자, 21대 국회는 통합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일단 법이 정한 날짜에 맞춰 열긴 열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구성은 법적 시한이 지났죠. 이에 국회의장은 12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 라면서 이날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통합당이 이 기한을 지킬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법사위가 관건입니다. 자, 법사위는 하나인데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서로 내가 갖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정수 조정 결과 법사위 정원은 18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또 원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런데 몇몇은 법사위에 가도 되는 건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3명인데요. 민주당 황운하, 통합당 김기현,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입니다. 자, 경찰 출신이고 법조위 출신으로 전문성을 차리기 위해 나는 법사위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이 법사위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 본인이 피고인이거나 혹은 측근이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공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다 하던데 이렇게 또 항변할 걸로 보입니다. 완장 법사위원장 완장 그만 차고 창피한 줄 알아서 형사적으로 고발된 가족들이 있잖아. 내 양심상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법사위에 출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자, 좀 돌이켜보니까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던 법사위였습니다. 자, 여야는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처리하면서도 이 법사위 원장, 법사위 자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과연 국회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다수의 힘에 의한 의회 독주가 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법사위뿐입니다. 자, 그럼 여야가 이렇게 만날 싸우기만 하느냐? 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의원들은 국회에서 연구단체에 소속돼 활동할 수 있는데요. 자,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후죽순이라는 모임입니다. 자,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주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당 의원들이 많은데요. 전현직 원내대표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또 청와대 출신 의원도 여러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낯선, 아니 이 자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 한 분이 참석을 했는데요. 왜 왔을까요? 사실은 들어오면서 이게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이렇게 익숙한 분들도 많으신데 이 당이 지금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 당 사람들 몇 사람 같이 하기로 했는데 원구성이 안 돼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연구 모임을 국회에 등록을 하려면요. 반드시 다른 당 의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모임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건 바람직하겠죠. 자, 그런데 방금 보신 이 최영도 의원, 이 본인이 선택해서 와놓고서는 왜 좀 이렇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걸까요? 바로 참석자 가운데 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를 보니까 약간 쫄립니다. 자, 왜냐하면 말이죠. 이 최영도 의원 통합당 원내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죠. 특히 최근에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연일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김태년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말바꾸기 1구위원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수를 앞세운 독선과 행포는 머지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이었는데요. 미래혁신 포럼이란 연구단체도 또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이건요.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입니다. 아까 보신 이 우후죽순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통합당 의원들이 또 많이 이렇게 참석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식 단체가 되려면 다른 당 의원, 뭐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 모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 소속인 홍준표, 권성동 의원도 함께 이 모임 활동하는데요. 같은 당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당이 아니지. 나는 무소속이니까.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직 저도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좀 빨리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간 끌면 12일 원 구성할 것. 자, 통합당의 엄포 놓은 이해찬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최반장이 제목으로도 했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죠. 지금 통합당은 그거는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 본회의에서는 복지위원을 2명, 또 이 산자위원을 1명 이렇게 늘리는 상임위 정수 조정규칙 개정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본회의가 끝나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지만 통합당 측에서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등 기싸움을 벌이다 무산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포함해 7개 상임위는 무조건 가져온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자,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12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의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절박한 삶과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야당이 원 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사실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밀어붙인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임위 정수가 확정이 되었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조혜진 의원도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하면 막을 길이 없고 4년간 암울한 국회가 예상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한다면 민주당이 협치를 무시했다라는 점 등을 이제 내세워서 좀 여론전에 나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중진들과의 회의에서 여야의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권력의 균형추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된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여당과 아주 왜소해진 야당으로 인해가 되고서 과연 이러한 국회 구성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민주주의 제도라고는 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고. 네,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중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의 일종의 전통이라고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직전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도 그 최고위원회의를 중진들과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4선이나 5선 이상 의원들과 함께하는 회의인데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당내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삼성 이산 의원들이 중진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고요. 김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오늘 첫 회의가 열린 겁니다. 최 반장, 오늘 분위기는 어땠답니까? 네,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네. 보수에서 탈피를 하자, 또 이렇게 기본소득을 추진하자 등의 화두를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진 의원들은 이 김 위원장의 문제의식에는 좀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나친 좌클릭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나 전일교육제 등 이슈를 선점해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좌우 보수 진보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당이 관련해서 좀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슈 선정과 당의 검토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특히 당내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지금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렇다면은 미래는 보이는 것도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확실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아주 신랄하게 또 비판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의 네. 아류가 되어서는 영원한 2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를 비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요새 잠이 안 옵니다. 밥맛도 없고요. 보시다시피 살이 쪽 빠졌습니다. 그 맛있던 소맥도 씁쓸합니다.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바로 그 현실.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네, 이날 강연을 주최한 장재현 의원은요, 이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보수 세력의 대선 후보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런 극찬을 했습니다. 명강연이었다면서 보수 적통 정치인의 자신감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보수의 자존심을 상기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재현 의원 같은 평가도 있지만요, 원 지사에 대해서 혹평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원 지사가 김종인 위원장을 외국에서 온 감독 히딩크에 빗대서 비판을 했잖아요. 이걸 겨냥해서 하태경 의원이 원 지사가 축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면서 김종인 비대위 지키기에 또 나섰습니다. 근데 축구를 잘 모르는 거하고 김종인 비대위 지키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태경 의원의 네. 주장을 좀 풀어보면 네. 히딩크가 없었다면 박지성도 없었다라는 건데 네. 이 박지성이 최고가 된 건 히딩크와 싸워서가 아니라 잘 협력해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선전할 수 있었던 건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고 전권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면서 통합당이 3연속 참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히딩크 같은 명장이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정에는 이미 명장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네, 본인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명장은 당연히 국장이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박지성은 그러면 누가? 그럼 제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 반장이 할래요? 네, 제가 욕심내고 있습니다. 조 반장이 좀 조급한 모양이에요, 요즘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상당히 이제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해찬 12일까지 상임위 구성, 통합당 거듭 압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양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 11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체감 온도가 3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기만 해도 더운데 방호복까지 입고 진료를 받는 의료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직접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탁구장 관련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관련 접촉자며 가족들 검사하느라고 검사 건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옷 입으면 30분만 지나면 속까지 다 젖거든요. 갈증도 심하게 나고 어지럽거나 현기증도 나고 두통 때문에 약 드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마스크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흡곤란도 되게 심하게 올 때도 있어요. 열이 나면. 그래서 지금은 더위랑 싸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선별진료소 바로 앞에서 촬영 시간 동안 온도 변화를 체크해봤습니다. 현재는 워킹스루 형식이라 입구가 계속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선풍기와 얼음팩으로 더위를 잠깐씩 달래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부부복을 벗어보는데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습진이라든가 이런 거 걱정 안 되세요? 여기까지 벗으면 아주 목욕탕에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다 부풀어요. 그래서 얼굴에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겨드랑 이런 데는 땀띠도 많이 나죠. 보건소 내에서 이렇게 검사자들이 오시는 부분도 있고 방역하시는 분도 있고 나가서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육통을 많이 달고 사시고 그리고 이제 잔병 치레가 좀 더 있으신 것 같고. 제가 방호복을 입고 나가면서 온도를 측정했었는데요.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땀을 많이 흘렸던 만큼 체온 변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역과 폭염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 역시 고민이 깊은데요. 우리 방호복 입고 지금 거의 그냥 탈진 상태여서 우선은 의료진들에게 얼음 조끼를 안에다가 좀 입고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좀 공수를 하자라고 해서 오늘부터는 방호복 안에 얼음 조끼를 입고선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 에어컨이 좀 달려있는 선별진료소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 얼음조끼, 쿨링 조끼를 입어볼게요. 그래도 여기서 바람이 나오니까 우선 등은 굉장히 시원해요. 자, 이제 이 위에 방호복을 다시 입어볼게요. 자,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와, 입자마자 거의 체온이 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게 굉장히 시원해요. 쿨링 조끼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애 엄마들이기도 하고 집에 식구들도 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더위를 어떻게 무사히 잘 넘기고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돼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지속될 거란 예보에 의료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료진들의 근무환기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네, 마지막에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오늘 서울에는 오늘도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상당히 더웠는데 직접 보호구를 입어보니까 어떻든가요? 사실 제가 더위를 잘 안 타는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는 동안 네. 정말 더워서 너무 힘들다란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입었던 건 확진자를 진료할 때 입는 레벨 D 방호복이 아니라 비교적 착용이 간편한 방호복을 입었는데도 통풍 자체가 되지 않아서 땀이 계속 줄줄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글의 습기가 찰 정도로 갑갑함이 컸고요. 콧등에 지금은 좀 잘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사실 좀 보이긴 합니다. 자국이 남더라고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다 보니까 같이 취재 나간 촬영 기자는 카메라가 너무 뜨거워져서 화상을 입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였고요. 제가 사실 몇 시간밖에 취재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제가 힘들었는데 실제 하루 8시간 이상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녹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레벨 D 방호복을 입으면 정말 엄청나겠네요. 네. 자, 어제 의료진 몇 명이 쓰러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미 더위는 시작됐지만 아직 6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 7, 8월을 지내야 되는데 의료진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 설치비를 즉시 지원하기로 했고요. 접수나 진료 시에는 레벨 D 방호복보다는 편한 전신 가운 4종 세트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대 12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검사 대상자 분산을 위해서 가급적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장 의료진들이 잘 버텨줘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네, 대책 마련 시급한 것 같고요. 네. 최 반장은 왜 이렇게 강 반장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오늘 동기 강지원 반장이 네. 현장에서 이 더운 날 네. 그래서 현장 취재를 하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짠해서 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좀 대신 취재라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강 반장이 취재를 잘해요. 제가 네. 저보다 잘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근데. 그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그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저 최반장의 할마리송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코너가 코로나19 의료진 그리고 방역 당국에 대한 좀 감사 인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좀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괜찮네요. 계시지만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좀 네. 이렇게 좀 보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제 정치부의 뭐 소셜 네. 미디어 계정 등에 네. 홍보가 되어 있으니 좀 보시고 네. 좀 많은 뭐 사연 보내주시면 네, 정말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네. 절로 우러나는데 할마리송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강 반장 다음 현장 또 기대해 볼게요. 네, 어. 국장 저희 그 끝내기 전에 제가 뭐요? 취재할 때마다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수고했어요. 회식 때 그럼 저희 어. 꽃등심 어떻게 한번 아까 앞에 못 봤구나. 저기 지금 이제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심각해가지고요. 저희가 당분간은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 아까 그 회식의 제왕 있잖아요, 조반장. 그 한 소리 아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번 봐봐요. 다시 추진해 보도록 나와요.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오늘 1443차 수요 집회 위안부 운동은 계속돼야로 잡아봤습니다. 정의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김없이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1443차였죠. 특히 위안부 쉼터 소장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처음 맞는 수요 집회이기 때문에 숙연한 분위기가 더했습니다. 자, 이 판넬을 보면요, 대학생이 들고 있는데요. 이 문구처럼 수요 집회는 30년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거리에 나와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의 사과나 진실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일 겁니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우리가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조 반장은 어디 갔어요? 저 여기 아니 있습니다. 박지성을 여기 하랬더니 있구나. 그랬구나. 히딩크 자리에 네. 앉았네요. 아유. 박지성을 하랬더니 히딩크 자리에 앉았어요.